깊은 산골에 자리한 외딴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은 오랜 세월 동안 비바람에 시달려 벽은 흐릿해졌고 창문도 먼지에 가려져 빛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곳에서 홀로 지내던 박노인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60을 훌쩍 넘긴 나이에 들어섰고 세월의 흔적은 그의 굽은 어깨와 거칠어진 손등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어김없이 박노인은 산책을 나갔어요. 이른 새벽의 공기는 차갑고 묵직했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마음을 가라앉히는 듯했죠. 오늘도 똑같은 하루겠지. 낮게 중얼거리며 걷는 그의 눈에는 멀리서 희미하게 보이는 산골 마을이 들어왔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굴뚝들, 소를 몰고 가는 농부,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닭 울음소리까지. 세상은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밭일을 시작하는 것도 늘 하던 일이었어요. 그는 작은 밭에 앉아 흙을 고르고 마른 잡초를 뽑아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작물은 많지 않았지만 그가 먹고 살기엔 충분했죠. 그러나 밭일을 하는 동안에도 그의 머릿속은 늘 과거의 기억들로 가득 찼습니다. 아빠, 내가 이거 심었어. 어때? 예쁘지? 정식 씨, 너무 무리하지 말고 쉬세요. 나중에 같이 해요. 그 기억은 늘 환상처럼 맑았지만 현실로 돌아올 때마다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어요. 그는 고개를 들어 자신이 손질하던 밭을 바라보았어요. 예전에는 이 밭에서 가족과 함께 일했는데 이제는 혼자뿐이라는 사실이 더욱 실감났습니다. 20년 전 그를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날의 화재는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아내와 딸, 그리고 그가 소중히 지켜온 작은 공장까지도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었어요. 도시에서 살던 그는 그날 이후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산골로 숨어들었습니다. 모든 걸 잊고 싶었다. 라고 말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그날의 기억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이게 벌이지. 박노인께서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거친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그들에게 돌아갈 수도 없다는 무력감이 그의 삶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그날 오후 그는 이상한 기척을 느꼈어요.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발소리가 뚜렷하게 들려왔거든요.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발걸음 소리에 그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누가 산 위까지 올라오는 거야. 박노인은 방망이를 집어들고 문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가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말끔한 양복에 단정한 머리, 한 손에는 무거워 보이는 가방을 들고 있었죠. 이 산골에서 보기 힘든 모습이라 박노인은 의아함과 경계심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정식 선생님 맞으십니까?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누구요? 박노인은 인상을 찌푸리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드릴 것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이 가방 안에는 선생님께 돌아가야 할 것이 들어 있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공손한 태도였지만 그의 말은 불쾌하게 들렸습니다. 박노인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어요.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요? 난 받을 돈도 없고 줄 돈도 없어. 당장 내려가요. 하지만 남자는 가방을 열어 보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에 20억 원이 들어 있습니다. 선생님께 꼭 전해드려야 하는 돈입니다. 그 말을 듣고 박노인은 순간 멍해졌습니다. 20억이라는 금액은 그에게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들렸어요. 산골에서 홀로 살아가는 자신에게 그런 돈이 올 리가 없었죠. 그는 남자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20억.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그 돈이 왜 나한테 온다는 거요? 남자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이 돈은 선생님께서 받아야 할 돈입니다. 제가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반드시 선생님 손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박노인은 남자의 태도에 불쾌함을 느끼면서도 묘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남자는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고 그의 진지한 눈빛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 당신은 누군데 이런 돈을 가져온 거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저는 아버지의 부탁으로 이 돈을 가져온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돈을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박노인은 남자의 말을 듣고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아버지라니? 난 당신 아버지가 누군지 알지도 못해. 더 이상 헛소리하지 말고 가시오. 남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부탁입니다. 선생님께서 왜 이 돈을 받아야 하는지는 차차 알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여기까지입니다. 박노인은 혼란스럽고 화가 났습니다. 차차 알게 된다니. 이봐, 난 그런 돈 받을 이유도 없고 받을 생각도 없어. 그 돈 들고 어서 돌아가. 하지만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선생님께서 거부하셔도 이 돈은 선생님께 전달될 겁니다. 선생님만이 이 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박노인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는 평생 돈 욕심 없이 살아왔고 지금도 밭에서 나오는 수확물로 충분히 살고 있었어요. 20억이라니 그런 거금은 그저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의 태도는 한결같이 진지했고 그가 숨기고 있는 사연이 분명 있어 보였어요. 박노인은 결국 남자를 집 안으로 들이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일단 들어와요. 하지만 이 돈의 정체를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지 못하면 바로 돌려보낼 거예요. 남자는 집 안으로 들어오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낡고 오래된 가구들과 검게 그을린 벽은 이곳이 한동안 손길이 닿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죠. 그는 잠시 앉은 후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선생님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년 전 선생님의 가족이 사고를 당했을 때 그 배후에는 저희 가족이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남자의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그는 남자를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려는 거요? 남자는 가방을 닫으며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의 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공장을 빼앗기 위해 저지른 일이었죠. 선생님의 땅과 공장은 아버지의 사업 계획에 방해가 되었고 아버지는 극단적인 수단을 택했습니다. 박노인은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남자의 말을 듣는 내내 분노와 슬픔이 밀려왔죠. 그게 사실이란 말이오? 당신 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죽였다는 거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하신 일입니다. 저는 그것을 숨기고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그 죄에 대한 최소한의 대가로 준비된 것입니다. 박노인은 의자를 부여잡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머릿속은 그날의 화재 장면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 가족의 목숨값을 돈으로 메꾸려는 거요?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남자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아닙니다. 저는 그저 아버지의 죄를 대신 갚기 위해 이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박노인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 남자가 미워 보이기도 했지만 그의 진심은 느껴졌어요. 박노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돈을 받으라고? 그게 내 가족을 죽인 죄를 씻어줄 거라 생각하는 거요? 남자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한숨을 쉬며 벽 너머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박노인은 방 안에 앉아 가방에 담긴 20억 원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눈앞에 쌓인 돈다발은 현실감이 없었고 가방이 아니라 큰 돌덩이처럼 느껴졌어요. 그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혼란이 뒤섞이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앉아
그가 입을 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게 말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말해봐요. 당신 아버지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털어놔요. 박노인은 눈을 매섭게 뜨며 남자를 노려봤습니다. 남자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박노인의 공장은 동네에서 작지만 성실한 사업체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공장을 운영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고 가족과 함께 평범한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었죠. 그러나 그 공장이 누군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의 아버지 김명호라는 이름의 부동산 개발업자였죠. 아버지는 선생님의 공장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그 땅이 앞으로 크게 개발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선생님께서 그 땅을 팔지 않겠다고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박노인은 숨죽인 채 남자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아버지는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선생님께서 가족과 함께 떠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화를 샀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떨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공장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것만으로 끝났어야 했는데 아버지는 그 안에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불을 질렀습니다. 박노인은 남자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어요. 그날의 화재는 순식간에 번져 공장을 집어삼켰고 아내와 딸은 그 안에 갇혔습니다. 자신은 필사적으로 그들을 구하려 했지만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그런 짓을 했단 말이오. 우리 가족을 불 속에 가둔 게 이 아버지란 말이냐? 박노인은 탁자를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이 일을 후회하며 살았지만 끝까지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죄를 끝내 부정하며 살다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라요. 아버지가 죽기 전 그 돈을 모아 선생님께 전해드리라고 했습니다. 그게 용서를 구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나? 이 돈이 우리 가족의 목숨값을 대신한다고 생각해? 박노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저도 이 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이 돈이 선생님의 삶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의 죄를 조금이라도 갚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박노인은 남자의 진심 어린 말에도 분노를 누를 수 없었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안을 서성였습니다. 남자의 이야기는 그의 오래된 상처를 다시 헤집고 있었죠. 하지만 남자가 내뱉은 또 다른 한마디가 그의 발을 멈추게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날의 화재에서 선생님의 딸은 살아남았습니다. 박노인은 그 말을 듣고 멍해졌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남자를 바라봤어요. 뭐라고 했어? 그는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의 딸은 그날 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기억을 잃은 상태로 발견되었고 저희 집에서 키워졌습니다.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박노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남자를 노려봤습니다. 아버지가 그녀를 데려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요. 선생님의 딸은 그 후로 제 동생처럼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박노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을 붙잡으며 간신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럼 내 딸이 살아있다는 거냐? 네,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요. 남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그녀가 선생님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꼭 만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돈을 가져온 진짜 이유입니다. 박노인은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움과 희망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는 딸이 살아있다는 말을 믿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게 거짓말일까 두려웠습니다.
그녀를 당장 데려와. 내가 직접 확인하겠소.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녀를 데려오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박노인은 남자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만약 이게 너의 거짓말이라면 너희 가족은 다시는 용서받지 못할 거야. 알겠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이며 집을 나섰습니다. 남자가 떠난 뒤 박노인은 텅 빈 집안에 홀로 앉아 다시 가방을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 든 돈보다도 그의 마음을 흔들었던 것은 딸이 살아있다는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의 가슴 한편에서는 희망이 피어났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 모든 것이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남자가 떠난 뒤 박노인은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눈앞의 가방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밖에서는 바람이 세게 불고 있었고 나뭇가지들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은 그보다 더 거센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죠. 그는 딸의 얼굴을 떠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흐릿한 기억뿐이었어요. 작은 손을 흔들며 웃던 모습, 저녁 식탁에서 밥을 먹으며 제잘거리던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았던 불길 속에서의 모습. 그 순간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이제는 그 고통이 희미해진 대신 불안감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만약 그 남자가 거짓말을 한 거라면 그는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뀔 수도 있겠다는 희망도 들었습니다. 딸이 살아있다니, 그것이 가능하기만 하다면 지금까지의 고통스러운 삶도 의미가 생길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자 박노인은 잠자리에 들지 못하고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갖 상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딸이 그를 알아볼까? 딸은 어떤 모습으로 자랐을까? 기억을 잃었다면 그에게 다시 마음을 열어줄 수 있을까? 그는 한참 동안 무거운 침묵 속에 앉아 있다가 문득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 몇 장과 딸이 어렸을 때 쓰던 작은 장난감 인형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웃고 있겠지.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박노인은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딸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하얗게 밤이 지나갔어요. 다음 날 박노인은 이른 새벽부터 집 주변을 서성거렸습니다. 남자가 말했던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는 계속 남자가 다시 찾아올 것만 같은 기분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도록 아무 소식도 없었어요. 그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남자가 도망친 건 아닐까? 아니면 모든 게 거짓이었을까? 만약 거짓말이었다면 그를 다시 찾아내어 진실을 캐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머릿속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남자의 진심이 느껴졌기에 박노인은 쉽게 그를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저녁, 박노인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집안에 가방을 두고 마을로 내려가기로 결심했어요. 남자가 말했던 병원이 어딘지는 듣지 못했지만 그의 발길은 자연스레 가장 가까운 도시 쪽으로 향했습니다. 도시에 도착한 그는 병원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옷과 거친 외모 때문인지 간호사들은 그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젊은 남자가 며칠 전에 여기에 어떤 여자와 함께 왔을 겁니다. 혹시 그런 환자가 있었는지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간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혹시 이름이나 나이대라도 알고 계신가요? 박노인은 이름을 몰랐습니다. 딸이 자라서 어떤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 그조차도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는 병원을 돌아다니며 이곳저곳을 물었지만 아무도 그 남자나 딸의 흔적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헤매다 지친 그는 근처 공원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속은 건가? 그는 허탈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멀리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병원 문을 나서며 주위를 둘러보다가 박노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찾아오셨군요. 남자는 당황한 듯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딸이 있다며. 그런데 왜 없다는 거야? 박노인은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녀는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제가 먼저 확인하고 선생님께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박노인은 한숨을 내쉬며 물었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다니? 어디가 아픈 거냐? 남자는 눈을 피하며 조용히 말했어요. 그녀는 화재로 인해 큰 외상을 입었고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많이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제가 선생님을 바로 만나게 해드리지 못한 건 그녀가 충격을 받을까 봐서였습니다. 충격이라니? 내가 아버지인데 그걸 네가 판단할 일이야? 박노인은 분노를 억누르며 소리쳤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녀를 만나게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가 주십시오. 그녀는 지금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남자는 박노인을 병원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박노인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동시에 무언가가 목을 조르는 듯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들어가세요.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노인은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창밖을 바라보는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쁘게 자란 어른의 모습이었지만 박노인은 단번에 그녀가 딸임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혜진아, 그는 낮게 속삭였어요.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가 낯선 듯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혜진아, 아빠야. 내가 널 찾으러 왔어. 박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노인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지만 그 안에서 박노인은 자신을 기억하려는 작은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병실 한가운데에 멈춰서서 딸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오랜 시간 잃어버렸던 얼굴이 눈앞에 있지만 그녀의 눈은 텅 빈 듯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그 한마디에 박노인의 심장은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혜진아, 내가 너의 아빠야. 기억 못 하겠니? 내가 널 찾아다녔어. 혜진은 그의 말을 듣고 잠시 머뭇거리다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죄송해요. 잘 모르겠어요. 아빠라고 하셨나요? 전 그런 기억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공허함은 박노인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혜진은 손을 빼며 한 발 물러났습니다. 미안해요. 그냥 가까이 오지 말아주세요. 병실 문 밖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남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박노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녀는 아직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박노인은 고개를 떨군 채 남자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게 다 네 아버지 때문이야.
내 딸을 이렇게 만든 것도, 우리 가족을 파괴한 것도 네 아버지라고. 그는 남자를 노려보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반박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것은 제 아버지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든 걸 바로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혜진 씨가 선생님을 받아들일 수 있게 천천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박노인은 병원 근처 작은 여관에서 잠을 청했지만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차 잠들 수 없었습니다. 혜진의 낯선 표정과 그 한마디 누구세요? 라는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는 사진 속에서 웃던 혜진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밤 불길 속에서 혜진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살아있다니. 하지만 그는 그녀를 잃은 것과 다름없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뭘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너의 기억을 되찾을 수 있을까? 박노인은 천장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노인은 남자의 안내를 받아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혜진과 다시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딸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결심했죠.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혜진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노인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지만 여전히 낯선 표정이었습니다. 다시 오셨네요. 그녀는 가벼운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혜진아, 박노인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아빠야. 내가 너의 아빠야. 너가 기억을 잃었다고 해도 상관없어. 내가 널 다시 기억하게 해줄게. 그녀는 박노인의 말을 듣고 눈을 깜빡였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봐. 박노인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릴 적 혜진이 인형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너야. 내가 너와 함께 찍은 사진이야. 기억이 안 나더라도 너가 누구인지 알아야 해. 혜진은 사진을 조심스럽게 받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사진을 따라 움직이며 얼굴을 더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이건 제가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을까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박노인은 조용히 말하며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이번에는 혜진이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박노인은 병원에 머물며 혜진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딸에게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녀의 기억을 되찾기 위해 애썼습니다. 함께 찍었던 사진들, 그녀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노래, 심지어는 딸이 어릴 적 했던 버릇까지 하나하나 이야기했죠. 혜진아, 너가 어릴 땐 밥 먹고 나면 항상 숟가락을 돌리며 노래를 불렀어. 기억나? 혜진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미소를 지었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니 조금은 익숙한 느낌이 들어요. 그녀는 점점 박노인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와의 대화가 즐거워 보였고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혜진은 조심스럽게 박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빠라고 하셨죠? 제가 정말 당신의 딸이라면 왜 그동안 저를 찾지 않으셨어요? 그 질문에 박노인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혜진의 눈을 보며 답했습니다. 찾으려고 했어. 하지만 난 너가 죽었다고 생각했단다. 그날의 화재에서 널 잃었다고.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어. 혜진은 그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혼란스러움과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이어 말했습니다. 당신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니까 마음 한구석이 조금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박노인은 그녀의 말을 듣고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딸의 손을 잡으며 다짐했어요. 혜진아, 괜찮아. 천천히 기억해도 돼. 아니,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 내가 너희 아빠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 순간 혜진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박노인의 손을 꼭 잡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고마워요. 아빠, 박노인은 혜진과 함께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녀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알게 되었습니다. 화재로 인해 몸에 남은 흉터뿐만 아니라 그녀의 기억 속 깊은 어둠이 박노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는 딸이 기억을 찾지 못하더라도 이제 그녀와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물음표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병원 근처에서 머물며 박노인과 혜진을 돕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죄책감에서 도망치지 않으려는 듯 두 사람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박노인은 그 남자를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그의 아버지가 저지른 일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과 딸을 위해 그가 노력하는 모습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너가 끝까지 진실을 털어놓지 않으면 난 이걸 받아들일 수 없을 거야. 어느 날 밤 박노인은 그 남자와 단둘이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의 죄, 그리고 제가 해야 할 일까지요. 남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지만 박노인은 여전히 의심의 눈빛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네 아버지가 죽었다고 했지.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걸 숨겨왔나? 넌 이 진실을 알고도 입을 다물고 있었잖아. 남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제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을 만나 뵙는 것도, 제가 이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도 너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핑계를 대는 건 의미가 없겠지요. 죄송합니다. 박노인은 한숨을 쉬며 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 돈은 너가 가져가. 나는 그런 돈 필요 없어. 내 딸과 함께 살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이 돈은 선생님께 반드시 돌아가야 합니다. 제 아버지가 했던 짓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니까요. 남자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책임이라. 너가 말하는 책임이 돈 몇 장이면 되는 거냐? 정말 그렇게 생각해? 남자는 대답하지 못한 채 가만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혜진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박노인에게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박노인을 낯설어하지 않았고 그와 대화를 나누는 일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과거의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혜진은 박노인과 함께 병원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저도 기억을 찾고 싶어요. 하지만 솔직히 겁이 나요. 기억이 돌아온다면 제가 더 아프게 될까 봐요. 박노인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혜진아, 기억을 찾지 않아도 괜찮아. 넌 지금 그대로도 내 딸이야. 너가 누군지 알든 모르든 내게는 변함없는 사실이니까. 혜진은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제가 조금 더 노력해 볼게요. 언젠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며칠 뒤 남자는 박노인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한숨을 쉬며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진실 중 하나를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또 무슨 소리를 하려는 거야? 박노인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선생님의 딸을 병원에 데려온 건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날 화재에서 그녀를 구한 건 제가 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뭐? 박노인은 그의 말을 재촉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녀를 데려가라고 지시했지만 저는 선생님의 딸을 제 가족과 함께 살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보내졌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너가 모든 걸 숨겼단 말이냐? 넌 내 딸의 인생을 혼자 결정했단 말이야. 그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땐 아버지가 더 많은 해를 끼칠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선택이 틀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선생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박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와서 그런 말을 한다고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 하지만 너가 혜진을 지켜줬다는 건 인정해야겠지. 혜진은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과거의 단편들을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박노인과 함께 찍은 사진들, 어릴 적 들었던 이야기들이 희미하게나마 기억 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죠. 아빠, 어쩌면 제가 정말로 기억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어느 날 박노인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박노인은 그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다 했지만 너가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구나. 천천히 하자. 우리에겐 시간이 많으니까. 그는 딸과 함께 병원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 아래에서 그는 처음으로 가벼운 마음을 느꼈어요. 그 후로 박노인은 혜진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딸을 위해 작은 집을 구했고 그곳에서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혜진은 과거를 완전히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아버지와 함께 보낸 시간은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남자는 박노인과 혜진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죄를 대신 갚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겠다고 약속하며 떠났습니다. 박노인은 마지막으로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가 한 일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잘 살아. 남자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제 방식으로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박노인은 남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오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과거는 완전히 잊을 수 없겠지만 이제 딸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혜진아,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아보자. 혜진은 박노인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아빠, 그럴게요. 박노인은 잃어버린 딸을 다시 만났고 그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오랜 고독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앞날은 과거의 상처를 넘어 밝은 미래로 이어질 것입니다.